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4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유지 여부를 재논의합니다. WHO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넘게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국내 확진자 격리 의무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엠폭스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엠폭스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와 백신인 진네오스가 확보돼 있지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 태양 전진의 기존 제작비 대비 3분의 1 이하의 싼 비용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 역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워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앵무새도 사람처럼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무새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모방 행동을 하거나 새 기술을 배우는 등 실제 만났을 때와 유사한 상호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수도권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4일 코로나19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유지 여부를 재논의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4일 오후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열린 직전 회의에서는 중국 내 확진자 증가 등이 변수가 돼서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테워드로스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비상사태 해제를 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오는 12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을 통해서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보 계약자,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해 2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감염자 가운데 44명이 최근 한 달 이내에 추가된 확진자들로 대부분 국내 감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매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엠폭스의 국내 발생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엠폭스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 엠폭스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55.4%에 달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53.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와 백신인 진네오스가 확보돼 있습니다. 신경에 손상을 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그러나 40, 50대 비교적 젊은 층도 다른 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50살이 된 이 남성은 최근 피부에 작은 발진이 일어나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3년 전 걸렸던 대상포진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새벽이나 이런 데 깼을 때 아마 자서 제가 잠자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굉장히 아파서 깬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인 줄 알 정도로.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길게 발진과 수포가 생기는 병으로
가슴과 얼굴에 많이 발생하며 옷깃만 살짝 스쳐도 마치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어릴 때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척추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병합니다. 60대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젊은 40대와 50대 환자의 비중도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또 과중한 업무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젊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로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과음을 했다든지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과거력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은 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된다면 젊더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병한 경우라면 곧바로 치료받아야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나타나는 근육통과 달리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느껴질 경우 피부에 수포가 생기기 전이라도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충북 옥천은 한반도 3대 단층대의 하나인 옥천 단층대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인근 괴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단층대가 깨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진은 땅이 찢어지며 일어납니다. 이를 단층이라 하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면 단층대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대표적인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경북과 경남을 가로지르는 양산단층, 강원도와 충북을 지나 광주까지 이르는 옥천단층, 그리고 북한부터 수도권, 충남을 연결하는 추가령 단층대입니다. 2016년 규모 5.8의 역대 가장 강한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 주변의 숨겨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규모 4.1의 괴산 지진, 그리고 이번 규모 3.1의 옥천 지진은 모두 옥천단층대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양산과 옥천단층대가 깨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옥천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주변에 알려져 있는 단층이 없어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지역은 그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지각에너지가 축적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방아쇠가 돼 단층대 주변 약한 단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의 건물 내진 설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년째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며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몰고 왔던 라니냐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라니냐와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어서 올 여름 날씨에도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독일에는 100년 만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떠내려온 나무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인도는 5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전례 없는 4월 살인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은 이례적인 3년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3년이나 이어졌는데 해양에서 대기로 열의 불균형이 확산하며 전 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킨 겁니다. 보통 라니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다 중립 상태가 되는데 2020년에 시작된 라니냐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이어지던 라니냐는 중립 상태를 거쳐 지금은 오히려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엘니뇨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5월에서 7월 사이 엘니뇨가 발달하고 가을쯤에는 강한 엘니뇨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의 확장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장마와 무더위도 늦게 시작하는데 남부지방은 호우가 잦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기온은 하강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3년 라니냐에 이어 강한 엘니뇨가 예고되면서 올여름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3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어린이날 전국에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난 4월 21일 세계기상기구가 2022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의 제목은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가속되고 있답니다. 지구가 갈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2022 연례 보고서에 담긴 기후변화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기온 상승과 온실가스의 변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기온 변화를 언급을 했어요. 네. 2022년 지구 평균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평균보다도 1.15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서 2022년은 1850년 이후 기록되는 가장 따뜻한 8년이었고요. 예. 2022년은 5번째 또는 6번째로 따뜻한 해였습니다. 이것은 3년 연속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라니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의 농도도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의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라니냐 해였음에도 기온 상승이 아주 심상치가 않았는데 현재 라니냐 중립 상태인데 기상청은 올여름에 엘니뇨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통상 엘니뇨의 여름 기온은 높은 특성을 보이고요. 또 올해 4월에 인도와 중국에서 조기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도 됩니다. 네, 표를 보니까 정말 지속해서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온 상승이 기후변화의 다른 지표도 좀 변화를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온 변화가 그러니까 기온 상승이 심해지면 가장 큰 것이 빙하의 녹음이죠. 높게 만드는 건데 보고서에서는 이제 기준 빙하가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사이에 평균 1.3m 정도의 질량 손실, 그 두께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손실량은 지난 10년의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1970년 이후에 빙하의 누적 두께 손실은 거의 30m에 달하고 있는데요. 2022년의 특징적인 사건은 유럽의 산악빙하가 아주 급격히 녹아내렸다는 점입니다. 스위스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빙하 면적의 6%가 손실되었는데 놀랍게도 2022년에는 가장 높은 산에서조차 새로운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린란드 빙상 같은 경우는 26년 연속 마이너스 총질량 균형으로 끝났고요. 그림처럼 남극 대륙의 해빙은 2022년 2월 25일에 192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기 평균, 그러니까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거의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나 적은 면적입니다.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요. 북극 빙하가 이렇게 많이 녹게 되면 강력한 기후전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제트류가 길게 남북으로 흐르게 되면서 폭염이라든가 대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2020년에 중부지방에 54일간의 장마, 그다음에 바로 뒤어서 폭염이 찾아왔을 때 바로 제트류의 사용으로 해서 기압계가 정체됐거든요. 그래서 발생했던 재난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여름에 폭염은 물론 이상호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올여름이 역대급 폭염에다가 이제 이상 호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 말씀해주신 대로 빙하가 이렇게 많이 녹게 되면 당장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저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서 지구 평균 해수면이
2020년에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위성 기록의 첫 10년, 그러니까 1993년에서 2020년과 마지막 10년,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에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2005년에서 2019년 동안 빙하가 녹으면서 기여한 해수면 상승 비율은 36%이고요. 예. 해양 온난화, 그러니까 열팽창을 통한 온난화죠. 이것을 위해서 해수면 상승률은 55% 정도였습니다. 예. 대기 온도 상승은 필연적으로 해양 온도 상승을 가져오는데요. 특히 바다가 품고 있는 열의 총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해양 열 함량은 2020년에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할 정도로 뜨거워졌는데요. 이런 해양 온난화율은 지난 20년 동안 특히 높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름철에 태풍 예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표면 해수 온도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열 함량이 높아야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걱정스럽게도 해양열 함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해양 산성화인데요. 네.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현재 바닷물의 산성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다. 그리고 산성 변화율도 전례가 없을 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온 상승이 해수면도 상승시키고 또 해양 열 함량도 증가시키고 해양 산성화도 일으키는데요. 이런 자연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사회 경제적 환경적 영향도 또 변화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가뭄이 동아프리카를 아주 강타를 했는데요. 2023년 1월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뭄의 영향으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극심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파키스탄에 극심한 대홍수를 가져왔죠. 1,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거의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죠. 총 피해과 경제적 손실액은 300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또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의 스페인이라든가 독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발생하면서 더위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섰고요. 중국은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전국 기록이 관측된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폭염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 네. 기록상 2번째로 건조한 여름이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의 가뭄과 연계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가뭄은 작년부터 올봄까지 지속되었던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었죠. 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가속되고 또 이런 기상이변도 잦아진다고 하니까 암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이런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기상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도 유엔 기후들 간의 협력은 극단적인 기후 및 기후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사망률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엔 조기 경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기후재난 조기 경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 간의 역량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현재 약 100여 개국이 적절한 기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야심찬 과제를 달성하려면 관측 네트워크의 개선이라든가 조기 경보, 수문 및 기후 서비스 능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패트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확한 기상 예보가 선행되고 나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상청도 올해 2월에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서 현재 장비 시스템 부족으로 신속 정확한 기상 및 홍수 예보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더 촘촘한 기상 예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기상 예측은 현재 목표 해상도를 5km에서 1km로 좁히고 홍수 예보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면서 조기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서 발송했던 긴급 기상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이라든가 홍수, 강력한 태풍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은 기후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 생산과 전파에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올 여름도 또 엘니뇨로 인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재난 대비를 위한 시스템에도 각 부처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양전지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이지만 제조 비용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저렴한 신소재를 이용해 태양전지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도 기존의 태양전지만큼 끌어올려서 태양전지 상용화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입니다. 대부분이 실리콘 태양전지인데 제조 비용이 비싸고 쉽게 깨질 수 있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을 저렴하고 빛을 잘 흡수하는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분말 형태의 요오드 화답과 암모니아 화합물을 섞어 유기용매에 녹입니다. 액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투명 전극기판에 바르고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강한 빛을 쪼였더니 전류와 전압이 감지됩니다. 빛을 받은 페로브스카이트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여 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효율 26.08%를 기록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인 26.8%를 턱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 왔는데 석상일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효율 20%를 넘긴 뒤 계속해서 기록을 셀프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페로브스카이트 입자 크기를 키워주는 첨가제를 넣은 건데 태양전지 결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뭐 극복에서는 똑같은 결정이지만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내부에 결함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했다.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 형태인 셀과 모듈 단위로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한다면 실리콘 태양전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상용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차세대 노벨상 주제로도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데 이어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 전 세계 태양전지 기술을 선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아이언맨 수트처럼 입는 것만으로도 보행 등 동작을 지원해 환자의 재활을 돕는 로봇이 병원에 등장했습니다. 가스 누출 감시와 경비에서 커피, 음식 조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로봇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걷기와 서기,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좌우 회전 등 5개 동작을 지원하는 로봇이 개발돼 서울 아산병원에 기증됐습니다. 신체 조건에 맞춰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앉은 상태로도 착용이 쉬운 게 특징입니다. 강아지 크기의 사족 보행 로봇이 부산 백스코 행사장 좁은 구석구석을 누비며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더 먼 거리, 더 넓은 면적의 감시는 더 큰 사족 보행 로봇이나 드론이 담당합니다. 로봇의 등에 부착하는 키트 형태로 출시돼 다른 로봇에도 같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화재 현장이라든지 가스 누출 현장 이런 곳에 로봇이 대신 가서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순찰 로봇은 보안 요원과 협업하에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가 나는 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어다니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전하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카페에서 바리스타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는 그렇게 놀라운 풍경이 아닙니다. 정량대로 커피를 만들고 재료가 얼마나 소진됐는지 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이 급감한 군대에선 로봇이 조리병 역할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0,000원에 근접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여파로 로봇은 이제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주요 7개국 G7 디지털 분야와 기술 담당 강료들이 AI 등의 새로운 기술 이용에 관한 5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G7 기술 담당 강료들은 일본 군마현에서 이틀간 회의를 갖고 대화형 챗GPT와 같이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 AI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이용 촉진을 위해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로의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이번 G7 강료 회의에서 AI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 감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야생에서는 무리 생활을 하는 앵무새는 반려동물로 홀로 갇혀 길러지면 고립감으로 인해 깃털을 스스로 뽑는 자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앵무새도 사람처럼 영상통화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해소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앵무새 한 마리가 종을 울리자 주인이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줍니다. Do you want to call a friend? Which friend would you like to call? 앵무새가 부리로 통화 상대를 고르고 영상 통화를 시작합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과 MIT, 영국 글래스고대 대학 공동 연구진이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 18마리를 대상으로 영상 통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앵무새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학습시킨 뒤 종이 울리면 주인이 다른 앵무새 사진이 담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줘 직접 통화 상대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앵무새들은 3개월 동안 147번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며 총 통화 시간은 1000시간이 넘었습니다. 연구진이 영상 통화를 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면 속 다른 앵무새의 행동을 따라해 깃털 고르기를 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앵무새들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concluded that most parrots respond to and appear to make sense of the presence of another bird on the screen, and parrots reac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was on the call, and they had their own preferences. 어린아이 정도의 인지를 지닌 앵무새에게 상호 교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생에서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한 마리만 키울 경우 고립감으로 인해 깃털 뽑기와 같은 자해 행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앵무새에게 영상통화가 실제로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과 유사했다면서 영상통화로 다른 새와 교감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 전통 약재인 홍삼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줄여주고 과음으로 인해 떨어진 인지 기능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에게 에탄올, 즉 술을 먹인 뒤 Y자 형태로 생긴 통로를 탐색시켰습니다. 쥐는 호기심이 많아 한 번 가본 통로는 기억하고 차례로 3개의 통로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인 쥐는 조금 전에 간 통로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한 통로는 붉은색 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탐사를 안 한 상태로 남습니다. 알코올이 쥐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술에 가루로 만든 홍삼을 함께 넣어줬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쥐가 기억 능력을 회복해 술을 먹이지 않은 쥐와 비슷한 활동을 보인 겁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떨어진 인지 기능이 홍삼을 투여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용량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홍삼은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문제인 금단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독을 유도한 왼쪽 실험용 쥐는 긁거나 얼굴을 손으로 씻는 행위를 합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그런데 술에 홍삼을 넣어서 함께 준 오른쪽 쥐들은 그런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알코올 때문에 신경염증 인자들이 증가됐다가 그리고 홍삼에 의해서 용량 의존적으로 이 신경염증 인자들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기억력 저하 현상은 금주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 약재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삼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홍삼의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7명 중 1명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수능과는 무관하게 고교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이후 취업률 같은 수치보다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직업계고 정책도 바뀌고 있는데요. 장하영 기자가 직업계고를 숫자로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17년은 우리나라 직업계고 역사에서 아프게 기억되는 해입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와 제주 생수업체 현장 실습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장 실습생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하고 지금의 어떤 현장 실습의 환경은 너무 많이 변해 있다. 안전 전문가가 또 가서 점검을 하고 세임이 또 가고 학생이 가서 사전 면접을 보고 견학을 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보내고.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취업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졸업생 절반 넘게 취업했었지만 2019년 취업률은 진학률에 역전됐고 이듬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졸 취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졌고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들도 현장 실습 업체 참여를 꺼린 겁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나이는 18살. 30살이 다 돼서야 졸업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비해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일찍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릴 때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을 찾아보던 중에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취업을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워라밸이 있고 어떤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장점을 인식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무색하게 할 만큼 관리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요. 업무에 임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고교 3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안전망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는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 일은 나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위해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같은 평가 지표보다 학생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환불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불은 둘째치고 교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표 버리고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극장 측이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아 관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무슨 일 있어갖고 오면은 교환 환불 되죠? 이미 하실 필요가 없죠. 바쁘실 거면요. 매표소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저녁거리 낌없이 안표를 판매합니다. 몇 개 살려고 그래요? 네 사람 정도. 4장 32,000원. 바로 옆 골목으로 돌아가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을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히 거래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안표상을 경찰만은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안표장사들이 소문 안 하면 짜증나서 뭐 이런 거 단속 안 하나요? 순찰차에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 있거든요. 하지만 파출소와 극장까지의 거리는 걸어서도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상영 1시간 전부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통로를 다 채우고도 들어가지 못한 관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대로 만 18세로 하되 고교생의 경우 극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저씨 저요 저기 갔었는데 저 극장.
저기 아저씨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 네. 왜 갔는데?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누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할 때가 있죠.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후회에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후회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궁금한 주제인데요. 후회라는 게 일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감정이잖아요. 자, 오늘은 후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후회가 우리의 발전을 돕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제안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오늘은 후회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좋은 삶일까? 무조건 후회를 줄여야 할까? 그렇다면 이미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생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를 하니까요. 예. 심지어 커피나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한 3-4번 정도 후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후회를 하나요? 네, 우선 후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혹은 뒷날에 만난 일이라고 합니다. 전인수 교수 등의 연구에서 재인용한 힐튼과 슬로고스키의 1986년 심리학 논문에 따르면 후회는 선행 조건이 바뀌었더라면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렇게 상상하는 일종의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후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죠. 후회할 것 같아 선택을 못하겠어. 과거는 절대 돌아보지 않겠어. 자꾸 후회할 선택을 하는 내가 한심해. 이렇게 대체로 후회를 부정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 후회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괜히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 결혼하지 말걸. 괜히 일을 그만뒀어. 퇴사하지 말걸. 혹은 괜히 헤어지자 그랬어. 헤어지지 말걸. 바로 그럴 때 곁에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하죠.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야. 네. 근데 그렇게 실제로 도움은 안 되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후회에 대해 2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설명을 했는데요. 최선을 찾는 맥시마이저, 즉 극대화형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최고의 식사여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선택이 최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후회를 하기 쉬운 겁니다. 네. 반면에 적당히 만족하는 satisfier, 만족자 유형은 최선의 선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필요 조건, 즉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진 기준과 조건에 맞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고민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 후회를 느끼는 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 후회라는 감정이 자꾸 기억이 나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후회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후회하면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잖아요. 후회 막급. 그래서 엎드려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데요. 네. 이렇게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문화적인 맥락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후회에 대해서 오해와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는데요. 네. 3가지 사례를 보자면 첫째, 긍정적인 게 최고야. 이런 말 참 많이 듣지 않나요? 예.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네. 부정적인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많은 경우 후회를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 더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는 보지 마.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멘탈의 소유자야. 이런 대표적으로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기여하는 말인데요. 후회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면서 후회하지 않음을 우월한 가치로 보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후회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과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후회하지 말자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답이 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간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듣잖아요. 특히 결혼이나 직업, 직장처럼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삶에서 늘 정답만 택해왔다 하더라도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죠. 마치 정답을 놓친 것만 같아서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럴 때 심리적으로 여파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후회나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후회를 막으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후회에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확보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울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후회를 또 다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후회가 가치 있다고 보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어요. 우선 톨스토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중요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구분은 후회하는 인간과 후회하지 않는 인간이다.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후회한다고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톨스토이의 명언이 위로가 되어주고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을 포함해서 철학이나 문학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도 후회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지난 일을 분석해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롭기에 오히려 후회를 활용하자는 접근입니다. 하병학 교수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후회를 회피하는 사람은 그 불편한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후회는 자신의 과오와 관련된 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내가 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일에 대해 복기를 하면서 그 과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사건에 대해 솔직할수록 나를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네, 후회를 회피하기보다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보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회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내가 그랬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길 바라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도 이것만은 남았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볼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괜히 일을 그만뒀어 라고 후회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계속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너무 지쳤었거든. 그래도 좀 쉬니까 이제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회복됐다. 건강은 남겼어.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후회를 통해 내가 더 바라는 방향을 인식했다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행동이 시작된다면 다음에는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는 모두 나니까요. 그 모든 나를 좀 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힘을 키워나갈 때 후회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내가 되어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후회하는 방법에 대한 뭐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를 좀 프로세스로 정리를 해보면요. 후회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4가지 스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삶의 여정에서 먼저 사건을 경험하겠죠.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부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정서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분석을 합니다. 실패했다면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참 중요한데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서 관리 이후에는 분석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영인데요. 분석한 결과를 현재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미래 준비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더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의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건 속에 자기를 마주하고 더 지혜로운 나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후회의 활용법입니다. 후회 분석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글로도 써보고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회의 활용법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와닿는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회를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학자들은 후회를 다루는 첫 단계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통스럽더라도 드러내놓고 마주하다 보면 보다 건설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스러운 정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분석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를 분석적으로 하는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후회 자체를 회고의 기능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아마 앞으로도 우리들 인생에 수많은 후회가 있을 텐데요. 그 후회를 좀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후회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심 200에서 1000m 사이의 생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내 최대 40%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은 탄소 배출 시나리오와 과거 온난화 시기 데이터를 결합해 온난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탄소 배출량을 강력히 억제해도 바다에서 가장 많은 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약광층 생물이 금세기 말까지 20에서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고배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약광층 생물 상당수가 150년 이내에 사라지거나 멸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패키징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온도 제어 기반의 경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성수 교수팀은 미국 MIT 연구진과 공동으로 반도체 패키지의 주 재료인 EMC와 기판 사이의 접합 온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휨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경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경화 공정을 도입한 결과 기존 대비 반도체 패키지의 휨은 27% 감소했으며 기계적 강도는 약 40% 상승했다며 반도체 패키지의 수율 향상뿐 아니라 내구성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100% 자기강화 복합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김재우 박사팀은 한양대 전북대와 공동으로 4축 압출 공정을 통해 폴리프로필렌 매트릭스의 사슬 구조를 조절해 용융점, 유동성 등을 제어해 폴리프로필렌 고분자 한 종류만을 사용한 100% 자기강화 복합 재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자기강화 복합 재료는 기존 대비 접착 강도는 333%, 인장 강도는 228%, 충격 저항성은 2700% 향상됐습니다. 또 개발한 소재를 소형 드론에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무게는 52% 가볍고 비행 시간은 27% 늘어 차세대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동남권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시설과 인력을 지역에 분산할 목적인 사업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컨소시엄이 충청권과 전라권, 대구, 경북 컨소시엄을 제치고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동남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올해 33억 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24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즘 거리마다 흰 눈처럼 날리는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달리는 꽃가루의 주범은 풍매화 중에서도 주로 참나무와 소나무 꽃가루라고 하는데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도 전국적으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외출 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